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한국 문화의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 부분은 어디냐? 바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한국의 대중문화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도입 단계로서 한국의 이제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예술문화, 특히 이제 뭐 음악과 미술에 관련된 예술문화의 어떤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류를 가지고 좀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한류. 뭐 잘 알고 계시죠? 한류. 그래서 한류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그 한류 안에서도 이를테면 각 분야별 한류의 현재 특성과 어, 현재 이제 어떤 식으로 한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좀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도입 단계로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게 이제 이번 시간에 도입 부분으로 대중문화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는 이제 한국의 예술문화에 대한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 예술문화라는 게 어떠한 건지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미술 부분에 있어서 그건 추후에 이제 제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후반부에 가가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한국의 대중문화.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대중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대중문화라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대중문화의 의미라는 것은 한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을 이루는 대중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 사회의 문화를 갖다 이야기하죠. 대중문화. 어, 물론 이제 이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이라 그랬을 때 대는 클 대자와 무리 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라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큰 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을 이루는 대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에, 그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인 대중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 근데 역사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근현대 사회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의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제 근현대 사회 안에서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문화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고급 문화와 차별화를 시키죠. 고급 문화와 차별화되는 것이 대중문화이다. 라는 일반화된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대중문화 하면은 매스컬처라는 겁니다. 매스컬처. 그러니까 고급 문화와 비교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비엘리트 문화. 비엘리트 문화이기 때문에 엘리트 문화가 일종의 고급 문화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대중문화라는 것은 매스컬처로서 비엘리트 문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의 어떤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비엘리트 문화이면서 고급 문화인 엘리트 문화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고급 문화의 반대의 뭐 저급 문화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대중문화는 저급해라는 인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문화에 상반된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대중문화가 지금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한류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한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의 한 형태로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파퓰러 컬처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인기 문화나 하향 문화로, 취향 문화죠. 인기 문화나 취향 문화로서 포괄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죠. 인기 있는 거.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이다.
더불어서 대중들의 어떤 취향을 저격한 그런 문화 형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문화라 한다. 그래서 popular culture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로서 이제 매스미디어 티드 컬처라는 거죠. 매스미디어 컬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중의 어떤 대중 언론 매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매스컴 문화죠. 매스컴 문화로 그 전달 매체에 의해서 매스컴이라는 어떤 그 전달 매체에 의해서 전파 확산이 될 뿐만 아니라 음, 현대 조직의 어떤 위기의 구조라든지 이데올로기, 미디어 산업의 질서가 문화의 어떤 창조 과정 안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대중문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것은 대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인데 첫 번째 매스컬처로서 고급 문화와 비교해서 비엘리트 문화이다. 그다음에 파퓰러 컬처로서 정신적 부담이 없이 그냥 인기 있는 문화, 즐길 수 있는 정신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인기 문화이면서 취향 문화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매스미디어 티드 컬처로서 어떤 대중 언론 매체가 주도하는 문화라는 거죠. 대중 언론 매체가 주도해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것이 대중문화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것을 크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급 문화와 대변되는 형태로서 대중문화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뭐 조금 얘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음악에 있어서 클래식이 보통 이제 고급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클래식. 거기에 비해서 대중가요는 고급 문화인 클래식과 대변되는 문화로서 그냥 대중가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대중가요가 대중문화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런 걸로 음악에 있어서의 어떤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차이는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렇다면 이제 이 대중문화가의 뜻이 의미가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한국 대중문화의 그럼 특징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이거죠.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라는 것은 전통 문화의 어떤 단절과 고급 문화의 부재로 인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의 단절이라는 것은 이 일제 치하를 우리가 특수한 상황으로서 겪게 되죠, 한국이. 일제 치하를 겪다 보니까 일제 치하 이전의 시대가 이제 조선 시대였거든요. 그럼 조선 시대라는 것은 조선 시대 양반 계층이 향유했던 고급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중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 양반의 고급 문화와 일반 민중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고급 문화와 대변되는 그런 문화 형태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단절이 되게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어떠한 양반 문화로 대변되는 고급 문화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었죠. 왜 급작스럽게 양반 계층이 몰락해 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향유했던 문화 자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게 한국의 대중문화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이 전통 문화와의 단절이죠. 그래서 일제와 해방을 겪으면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는 문화적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음. 더불어서 이렇게 전통 문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외래 문화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외래지향적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래지향적. 그래서 무조건 미국 문화면 좋았고 일본 문화면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은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이민족이 어떤 한반도 안에서의 한민족을 지배한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어떤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냈던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심파극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심파극이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 어떠한 연극의 형태로서 주류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럼 심파극이라는 것은 일종의 일본의 어떤 가부키로 대변되는 그 전통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 가부키 극의 에, 그 신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심파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 가부키에 대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심파극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 심파극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로는 주로 이제 눈물샘을 자극하는 심파,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파라 그러면은 눈물샘을 자극하는 어떤 저급한 그러한 사랑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심파극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제 치하 하에서는 그 한국 그러니까 연극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같은 거를 배우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제 치하 안에서의 극 그러니까 희곡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 시기는 심파극이 주로 주를 이루면서 어떤 면에서 리얼리즘 우리가 지금 얘기 흔히 이제 보고 있는 뭐 사실주의 극이라든지 리얼리즘 극 같은 근대 극이라는 것 극의 형태라는 게 물론 이제 어떤 극예술 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사실주의 극 같은 거를 제대로 구현해 내려고 노력했던 면도 있습니다. 1930년대.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그 연극계 전반의 문화적인 코드로서 이렇게 확산되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연극계에서는 주로 이제 심파극이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심파라는 게 결국은 어떠한 그 인간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사랑 얘기죠. 사랑 얘기. 사랑 얘기를 해버리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심파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인생 뭐 그런 거 뭐 있니라는 식으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심파극에 쩔어라는 말. 심파극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인생 그냥 고달프게 살지 말고 그냥 뭐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거나 그냥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일본 심파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극이죠. 정극의 차원에서 본다면 연극적 정극의 차원에서 본다면 대중극으로서 어떠한 연극의 발전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외래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미 군정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미 군정기가 오게 되니까 그때의 어떠한 대중 미디어라는 것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대중 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문화 자체 안에서 미국의 어떠한 문화들이 급속도로 한국에 유입돼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미 군정에 의해서 유입된 미국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고급 문화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고급 문화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상류층을 중심으로 어떤 미국의 문화를 갖다가 습득하고 취득하고 그들이 향유했던 문화 자체를 즐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바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문화는 수준 높은 문화라는 인식, 그다음에 일본의 뭐 대중문화라는 것 역시 수준 높은 문화라는 인식들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확산되게 되면서 무비판적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유입되게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걸러내는 그 여과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 안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래 지향적 문화를 수용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문화의 저급성들이 그대로 한국 문화 안에 녹아나게 되는 측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 더불어서 탈정치, 탈이념적 성격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어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으로 인해서 진보 담론이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라고 그랬을 때 한국 사회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진보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국 정치 지형 안에서의 보수와 진보라 그랬을 때 보수는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서 이런 거죠. 1950년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이승만 정권이 궁극적으로 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없다 보니까 친일파들을 그대로 자기 어떤 정치 세력으로 유입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돼 버리고 그 친일파들이 모두 친미파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친미파로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그들이 일종의 보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떤 보수와는 좀 다른 모습을 색채를 띠게 되죠. 그래서 한국 안에서 어떤 보수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세력이 돼버리고 그게 이제 수구화 돼버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돼서 보수가 형성됐다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라는 것은 한국 정치사회 안에서 진보라는 것은 이제 그 보수에 맞서서 진보적인 사고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형성,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한국적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일종의 이런 거죠. 자유당 정권이 어떤 보수 세력의 핵심이었다. 그거를 4.19라는 학생운동부터 시작하죠. 학생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의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어떠한 정면 내각이 들어서 가지고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내는가 싶었더니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다시 보수 세력들을 끌어안게 되고 그러한 보수 세력들이 공화당 정권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당 정권 하에서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공화당 정권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유입된 공화당 정권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군부 세력이죠. 군부 세력이다 보니까 그 군부 세력과 결탁한 보수 세력들이 에, 한국의 어떤 보수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그러한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세력들을 흔히 이제 우리가 진보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보 세력들이 이제 5.18 80년도에 어떠한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항쟁, 1990년대 60항쟁을 통해 가지고 노태우에게 6.29 선언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김영삼으로 대변되는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그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김영삼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대통령이 뭐 이제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노무현 이런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어떤 진보 세력이었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소련의 해체죠. 소련 해체로 인한 어떤 동구 공산권의 몰락. 그러니까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다 보니까 진보 담론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의 진보 담론이라는 것은 좌파라는 인식을 더 씌웠었습니다.
우파인 보수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더 씌워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이꼬르 빨갱이 혹은 좌파,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던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보 담론이라는 건 역시 그러한 민중을 우선시하는 담론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민중을 우선시하는 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몰락을 겪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탈이념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탈이념적이 돼버리고 탈정치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탈이데올로기와 탈정치가 되는 것은 결국 상업적 소비 문화와 손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 소비 문화가 결국은 한국 안에서의 대중문화의 어떤 주류로서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탈이데올로기, 탈정치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거대 기업의 문화 지배 현상이 확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문화 전반에 참여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게 있죠. CJ로 대변되는 CJ 그룹이죠. CJ 그룹. CJ 그룹이 이제 CJ 그룹이라든지 삼성 이런 것들이 어떤 한국의 대표적 재벌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가 어떤 한국의 대중문화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영향력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영화 배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화 배급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영화 배급사가 대기업 위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 구조 자체가 시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그러한 그 배급사라든지 혹은 그 영화를 만드는데 투자했던 것 투자를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대기업들이 문화 전반의 어떤 자본으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자본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자본의 힘이라는 것,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자본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기업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화 안에. 그러니까 대중문화 안에서의 친기업적 코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떠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라는 거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또 다른 측면은 대기업 위주의 문화 코드가 형성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 그러면 그 문화는 좋은 거다. 아니 설마 대기업이 나쁜 걸 하겠어라는 인식이 그 저변에 깔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자본의 힘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게 자본의 힘이 무섭다 보니까 그 자본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대기업이 만들어진 문화라는 것은 세련되고 멋지고 좋은 문화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그런 것들이 이제 거대 기업의 문화로서 지배 현상을 확대하고 있는 게 현재의 어떠한 한국 문화 안에서의 대중문화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핵심이겠죠. 왜? 자본의 힘이니까요. 바로 자본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CJ라는 그 기업이 대기업인데 그들이 어떤 주도하고 있는 문화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그들이 이런 거죠. 반기업적 문화 정서를 갖다가 문화 코드 안에 탑재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럼 친기업적인 것들로 만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친기업적인 문화 코드를 만들어내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그 거대 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안 갖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거대 기업이. 그러니까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죠. 음식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식 문화를 일견 예로 들어봅시다. 예전에는 두부라는 것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일반 두부 가정에서도 두부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두부 시장이라는 것, 그러니까 음식 안에서의 두부 시장이라는 것이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 문화 안에도 기업의 그 거대 문화 코드들이 자리 잡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만든 두부라든지 풀무원 두부, 풀무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뭐 중견기업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 어떤 면에서 본다면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두부 시장 안에서. 그렇다면 그들이 거의 양분을 해버리거든요. 두부 시장 자체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일반 소기업들, 두부 소기업 공장들은 다 없어져 버렸죠.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식문화를 그들이 그 대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면 그들의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문화 자체가 형성되고 코드화돼 버린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탈정치와 탈이데올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그 쭉 보십시오. 전통문화가 단절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지 않습니까? 외래문화를. 그러면 그 외래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탈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거대 기업의 문화 지배,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현재의 어떤 문화 코드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문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많이 있지요. 물론 그러한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문화 발전에 있어서 자본의 힘으로 문화의 어떤 단계를 한 단계 상승시켰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영화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 거대 기업들의 자본의 힘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음, 왜? 돈이 있어야지 이런 겁니다. 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좋은 영화 만들려면 자본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특히 헐리우드식 블록버스터란 말을 쓰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영화에서도 썼거든요. 그럼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이제 자본이 많이 투입됐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문화라는 것이 어떤 돈에 의해서 대중문화라는 건 궁극적으로 돈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그러한 자본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다라는 정도로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문화적 민족주의의 등장이죠. 그래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주체성을 가지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민족주의 문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그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국뽕으로 대변되는 국뽕이라는 거 지금 이제 이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표적 한 단어 하면 뭐 국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뽕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랬을 때 뽕은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의 뽕은 필로폰이 있죠.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한국적인 어휘로 히로뽕이라고 있었습니다. 히로뽕. 그러니까 필로폰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화되면서 한국적인 단어로 굳어진 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히로뽕이거든요. 그럼 히로뽕이라 그랬을 때 히로뽕의 어떤 뽕만을 뽑아오는 겁니다. 그 단어만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로폰이라는 마약에 취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흡입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흐물흐물하면서 그 약기운에 취한다 그러거든요. 약기운에 취한다라는 거, 그 약기운에 기대어 가지고 사람이 그냥 거기에 맡겨져 버린다니 정신세계 자체가 거기에 맡겨져 버려 가지고 그 필로폰이 가져오는 그 마약이 가져오는 각성 효과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약에 중독되듯이 이 필로폰의 어떤 그러니까 히로뽕의 뽕자를 그대로 가져오고 국뽕이거든요. 그럼 국가의 국입니다. 그럼 국뽕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민족주의에 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민족주의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만을 외쳐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바로 국뽕문화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는, 현재 그러니까 어떤 국뽕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뭐 한국 최고라고 얘기했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류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도 국뽕이라는 어떠한 그 아예 대놓고 국뽕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상영물들을 게재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듯이 한국에도 역시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코드죠. 더불어서 급속한 사회문화,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쾌락주의, 그 다음에 상업주의, 그 다음에 반지성주의, 개인주의,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게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죠. 쾌락주의. 단순한 그 어떠한 자극적인 것들만을 쫓아가고요. 상업성과 맞물려 버리고요. 그다음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그냥 쾌락주의죠.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지성, 생각할 걸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탈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탈 정치화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육체적인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런 거죠.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 영상물 안에서의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뭐한 얘기이긴 하지만 포르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포르노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이라는 것을, 시각적인 것을 자극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상업성과 맞물린 하나의 어떠한 그 영상물 아닙니까? 그런 것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서도 영화 안에서 어떤 그런 포르노적인 것들, 이제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포르노그래피, 그러니까 포르노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 안에는 포르노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훔쳐보기를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연극이라는 것 안에서의 독자라는 거니까, 연극을 결국 독자들이 훔쳐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극 상연에 전제되어 있는 게 제 4막이잖아요. 제 1막, 2막, 3막 해가지고 맨 앞에 독자들이 이제 사막에 앉아가지고 관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극이 상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에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훔쳐보려고 하는 훔쳐보기 욕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대중문화의 어떤 코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죠. 부정적 측면들인 거죠. 어, 그리고 개인주의화 돼버렸다는 건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어, 그런 것이 일종의 한국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의 어떤 대중문화라는 게 어떻게 전개되었느냐라는 걸 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의 등장과 고급 문화의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대중이라는 것이 그러면 언제 등장을 하게 되느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세 봉건 사회인 이제 조선 사회에서 근대 사회, 조선 말에 오게 되면 이제 근대로 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근대로의 이행의 가운데 대중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어떤 봉건 사회 안에서는 양반을 중심으로 한 고급 문화가 존재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이러한 양반들이 몰락하게 되버리면서 문화의 이행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통 문화의 어떤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외래 문화들이 급속하게 유입되게 되고요.
그 외래 문화의 유입이라는 것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만들어내 버렸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의 전통적 고급 문화를 갖다 단절시켜버리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대화 과정 안에서의 어떤 올바른 문화의 이행과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중들을 일종의 그러니까 이 계몽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계몽의 대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일본 제국주의라는 것이 들어서 가지고 한국을 한일 합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1910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 그러면은 한국이 이렇게 일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갖다 따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걸 내세우게 되죠.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중세 봉건 사회의 핵심은 바로 왕과 신하들이었죠. 양반 계급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양반 계급들이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왕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됐죠. 그게 바로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 민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민중들을 이끌어 나가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민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계몽이라는 걸 끌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제대로 계몽이 되지 않아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을 어떤 민중들에게 덧씌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래서 대중들을 갖다가 계몽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더불어서 대중 저널리즘과 어떤 문학 대중화,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계몽 대상이 돼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대중 저널리즘이 만들어질 것이고, 문학 역시 어떠한 그러한 대중화와 맞물리면서 상업주의적 문화가 유통 보급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업성이 강화된 문화가 주를 이루는 퇴행적 대중문화가 만연하게 되는 게 일제치하였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이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파극과 같은 겁니다. 연극의 어떤 정극운동, 정극이라는 것은 정통극이라는 거죠. 연극의 어떤 정통 근대극의 그 행태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입됐던 그 인간의 감정선을만을 자극하는 신파극. 그래서 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정치에 관심 가리지 말고 신파극이나 보면서 그냥 인간이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퇴행적 대중문화가 만연하는 그런 시기가 일제강점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면서 미국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떤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자유주의죠. 미국식 자유주의 물결이 유입되고 그런 미국식 자유주의를 등에 업은 미국의 대중문화라는 것이 비판적 수용이 되면서 미국 지향의 대중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물론 비판적 수용이라는 것은 앞서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유입됐다라는 것에 그럼 비판적으로 수용됐나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판적으로 수용되는 듯이 보이면서 들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비판적 수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비판적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주의 물결이 이끌려가지고, 뭐, 이를테면 1950년대,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럼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는 것은 자유연애입니다. 자유연애. 자유연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유연애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서 자유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인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애 감정이라는 걸 자유롭게 이행하고 발휘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부인이라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퇴폐성이라는 것도 또한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퇴폐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국의 여인상이라는 것은 전통적 여인상 안에서는 정절을 지키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절을 지키면서 지조 있게 자신만의 어떠한 그 생각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여성상이었다면 여기 자유부인으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 물결을 갖다가 잘못 오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해가지고 잘못 받아들여 버리면 누구에게나 나 그냥 몸을 허락해도 되는 자유로운 부인 이런 식으로 어떤 성의 해방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마치 고급스러운 미국의 대중문화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950년대 그런 착각을 일으켰던 측면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거죠. 야, 그건 미국식 자유주의 물결인데, 야, 자유연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아전인수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문화 행태들이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한국 문화 안에서 작동하게 됐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1960년대 어떤 현대적 대중문화 현상이 이제 비로소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1960년대. 그래서 대중적 주간지들이 창간이 되고요.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라디오 보급이 확대되고 영화 산업이 팽창하게 되면서 비로소 본격적 어떤 대중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대중적 주간지의 창간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제 뭐 이를테면 흔히 이제 이 시기에 뭐 주간 한국, 그다음에 주간 중앙, 주간 조선, 그다음에 썬데이 서울, 그다음에 주간 여성, 뭐 주간 경향 이런 잡지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중적 주간지라는 것은 주간이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하나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중적 주간지들이 대중문화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쾌락과 상업주의와 맞물렸던 측면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썬데이 서울로 대변되는 그 퇴폐적인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를테면 여성의 수영복 사진들을 갖다가 게재한다.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랬을 때 썬데이 서울이나 뭐 이를테면 주간경향이야. 주간 여성이야. 여성지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여성지에서는 어떤 연예인의 신변 잡기, 주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야. 이런 식의 대중적 주간지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텔레비전이 등장하고 라디오가 보급이 확대되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매스 미디어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매스 미디어가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시기가 이제 1960년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이제 대중문화의 확산이라는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고 더불어서 텔레비전의 어떤 보급이 더욱 확산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매스미디어의 팽창 이런 것들이 대중 문화 콘텐츠를 확산시켜 놓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상업성과 맞물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업화와 맞물리게 되고 그러한 상업화와 맞물린 대중문화라는 것이 저급한 대중문화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저급한 대중문화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썬데이 서울로 대변되는 중간지라는 게 어떠한 그 말초신경만을 인간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일종의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 썬데이 서울에 나온 그 여자 모델의 몸매가 죽여줘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문화 코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저급한 대중문화죠. 일종의 저급한 대중문화로 그냥 선데이 서울은 뭐야? 그러면 여성 수영복 사진 나오는 잡지야라는 식으로 인식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 잡지들이 대중적 주간 잡지들이 어떠한 대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인식 안에 그냥 삼류 잡지 정도로만 인식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삼류 잡지 정도로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대중문화라는 것은 저급해라는 식의 인식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저급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말초신경적인 것들만을 자극하는 저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대중의 어떤 이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에이 뭐 이런 걸 봐라고 말을 하면서도 뒤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바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거든요. 그런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자극하는 상업성과 맞물린 저급한 대중문화들이 1970년대에 아주 급속히 확산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을 타락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를 대중들에게 뿌리내리게 하는데 일조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1980년대에 비로소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게 됩니다. 이런 컬러 텔레비전, 컬러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컬러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흑백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컬러 시대, 컬러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보급 이런 것들이 결국 대중을 빠르게 대중문화에 유입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어떤 당대 1980년대에는 뭐가 일어났었습니까?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광주 5.18이 일어나고 전두환이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가 그 대중문화를 자신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인기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두환 장군 만만세를 갖다 외쳐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야.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래서 우리의 쿠데타라는 건 정당해.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해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의 어떤 부정성으로 이 시기에 이제 인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어떠한 그 이데올로기 문제가 약화되고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려는 어떠한 그런 움직임 속에서 대중문화가 대중의 어떤 주류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죠, 현재는. 그래서 고급 문화와 어떤 대중문화의 그 선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럼 고급 문화야? 대중문화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클래식이라는 것이 어떤 음악에 있어서의 클래식은 고급 문화이겠죠. 그렇지만 이 클래식을 향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향유 계층이라는 것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대중가요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밥 딜런의 그 노래 가사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밥 딜런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중문화의 대중 가수잖아요. 그런데 그 대중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 어떤 고급 문화의 영역에 놓여 있었던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혹은 대중문화의 경계라는 것이 점점 모호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 자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여러 의문들을 던져대고 있죠.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은 문화에 있어서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제 결국 대중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과거의 어떤 문화의 향유라는 것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문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문화를 향유했던 계층들은 고급 문화를 주도해 나갔던 귀족 계급들이었지 않습니까? 중세 유럽을 봐도 그렇고 한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양반들 문화. 그러면 그것은 양반들이라든지 혹은 귀족들이 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서 그 나머지 여유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됐고 그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가운데서 문화 코드라는 것을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급이라든지 고급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평가받아야 되겠죠. 그 안에서의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라는 게 평가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문화 코드 안에서 이런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대중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중문화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대중문화라는 것이 저급한 문화다라고 인식되는 시대는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은 어떤 문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안에서의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대중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 다음에 그 대중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 눈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향후의 어떠한 문화의 주도는 이런 대중문화들이 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도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향후에 어떤 한류를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10강에서의 첫 번째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예술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